안녕하십니까. 100세 인생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과 상담 나누었던 사례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생활과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을 주변에서 자주 접하게 되면 이 일들이 나에게도 곧 일어날 일인가 이런 불안감을 또 느끼게 되거든요. 그중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불안감을 크게 느끼시는 게 어떤 건가 얘기 나눠봤더니요. 바로 죽음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왜냐하면 우리가 미리 경험해보지 못한 일인데 어르신이 되면 어느 날 이렇게 살다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형제들이 하나씩 둘씩 또 나와 이별을 하게 되고 하면서 어르신들이 죽음이라는 게 나하고도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시면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시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된 할머니 사례하고요. 그리고 시어머님이 수영을 배우고 계시는데 그와 관련된 사례로 상담하신 며느님의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 먼저 보시겠습니다. 할머님이 상담을 해주셨어요. 이 할머님은 이제 배우자 되시는 분하고 같이 살고 계시는데요. 슬하에 일남 일녀를 두셨대요. 근데 이 배우자 되시는 할아버님이 평생 동안 공무원 일을 하셨고요. 지금은 이제 퇴직을 하셨죠. 근데 이분들이 땅을 갖고 계셨는데 땅이 보상을 받으면서 13억이라는 재산이 갑자기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을 하시다가 아들도 딸도 아파트를 하나씩 사줬대요. 물론 13억 가지고 사주셨으니까 아주 많이 비싼 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르신 마음에는 집이 하나씩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아파트를 하나씩 사주었고 그리고 나머지 돈은 우리의 노후 생활 자금으로 딱 이렇게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 마음에는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 이제 내가 해야 할 숙제, 역할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랑 딸이 이 할머님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서 다 같이 사니까 떨어져 살긴 해도 할머님이 이 아들과 딸의 아기들, 손주들을 가끔씩 돌봐줄 수도 있고 해서 서로 좋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수정 확대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확대 가족처럼 한 집에 살지는 않지만 떨어져 살기는 하지만 가까운 거리에 떨어져 살기 때문에 서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빠르게 쉽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유지된다. 이렇게 수정 확대 가족의 형태로 사시게 되면은요. 노부모 입장에서도 좋은 점이 있고 또 결혼한 자녀 세대에게도 좋은 점이 있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가족의 형태가 아닌가 싶고요. 요즘에 그래서 많이 늘어나는 가족 형태인 것 같아요. 큰 아파트 단지에 동을 달리해서 산다든가 이런 모습들 아니면 버스로 한두 정거장 정도 거리에 이렇게 부모님 집하고 결혼한 자녀 집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들은 다 우리가 수정확대 가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할머님은 본인이 돈이 있으셔서 그 가까운 거리에 집들을 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복하게 지금 살고 계십니다. 자, 아들이 원래 딸만 하나 있었대요. 그러니까 할머니 입장에서는 손녀가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얼마 전에 아들을 또 낳았대요. 그러니까 손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여자아이가 태어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손주가 또 생겼구나라는 의미에서 이제 너무 기쁘셨던 거죠. 그래서 탄생의 이 기쁨을 만끽하려는 순간 남동생이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님이 아이들 표현에 의하면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워지신 거죠. 삶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한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나와 가까운 나의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은 또 사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에 대해서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생각을 하셔야 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우셨는데 할머님이 저희하고 상담을 한 번 하신 게 아니고 여러 번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동생의 부고를 들으신 직후에 일단 상담을 한 번 하셨어요. 뭘 상담하셨냐면 선생님, 저희 집에 새로 태어난 아기가 있는데 동생이 지금 죽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지금 3, 7일이 안 됐는데 제가 거기를 가도 되나요? 이런 또 상담도 해 오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되게 촉각을 다투는 빨리 결정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했었어요. 물론 어르신이 결정을 하시겠지만 둘 중에 갈지 말지잖아요. 둘 중에 나중에 후회가 덜 남는 쪽으로 결정을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빠르게 상담하고. 그래서 결국은 할머님이 가셨습니다. 이 동생분은요, 젊으신데 지금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할머님과 이 할머님의 형제분이요, 7남매래요. 근데 이 형제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예견을 했던 부분이 암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또 찾아가서 인사도 나누고 이런 것들을 먼저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동생이 아프니까 자주 찾아갔던 거죠. 근데 이제 결국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님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은 하셨지만 일단 갔어요. 장례식장에 가서 나머지 이제 형제분들하고 다 모이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이렇게 좀 채워지는 느낌이 드시더랍니다. 이 7남매가요, 다 지역적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대요. 근데 7남매가 얼마나 우애가 돈독한 남매인지 그 결혼 후에도 그렇게 각자의 지방에서 다 멀리 살고 있어도 여행을 부부 동반해서 7커플이 가끔 같이 다녀오시곤 하셨대요. 그리고 이 댁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 할머님 기준으로 하면 오빠들이 아버지처럼 나를 학교도 보내는 것도 다 오빠들이 해줬고 내가 이렇게 어른이 돼서 결혼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다른 집 같으면 아버지가 해주셔야 되는 역할들을 오빠들이 다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이 형제에 대한 그런 애정이 남다른 그런 어르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갔다 오고 나니까 너무 허무해지고, 그리고 막상 동생이 죽었다고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준비를 해놓은 게 없는데 나도 어느 날은 갑작스럽게 저렇게 하늘나라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하고 상담하시면서는 선생님 저 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런 상담을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이 할머님이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우리 누구도 지금 선생님들도 저도 이렇게 일도 하고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하늘나라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별로 안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꾸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 번쯤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준비 미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일기를 써놓는다든가 아니면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해서 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버킷리스트 있죠. 그것도 요새는 노인복지 쪽에서는 엔딩 노트라는 또 표현을 써요. 엔딩 노트. 엔딩이 해피엔딩 할 때 엔딩이에요. 그러니까 엔딩을 맞이하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쓰고 그걸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 그런 의미에서 엔딩 노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도 한번 써보고 아니면 자서전을 한번 쓰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자서전을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면 덜컥 겁이 나시죠. 제가 무슨 책을 써요? 이런 생각이 드시는데 자서전은 거창한 책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못 쓰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기를 하루하루 쓰시잖아요. 그게 모아져서 자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선생님 제가 준비한 게 죽음과 관련해서 하나도 준비한 게 없어요 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뭘 준비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지만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죽기 위한 방법, 죽어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잘 죽기 위한 방법을 하나씩 생각해보고 준비하신다는 건 결국은 우리가 그 연세 드셔서 나중에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까지는 사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죽기 위한 준비를 한다는 건 결국은 잘 살기 위한 준비를 한다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걸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시듯이 하루하루 살아가신 모습들을 일기장에 기록을 해놓는 것도 내 인생에 술을 놓듯이 상당히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일기를 쓰고 있고요. 선생님들도 이제 일기를 쓰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친구들이 놀리는데요. 50이 넘은 나이에 새롭게 시작한 일기가 있어요. 평소에는 이제 글로 일기를 써놨었는데 50 넘어서는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그림 일기 썼었는데. 그래서 저 50 넘어서 그림 일기 씁니다. 다 웃으세요. 선생님들처럼 다 웃으세요. 야, 50 넘어서 무슨 유치하게 그림 일기야. 근데 아주 재밌습니다. 한번 권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일기는요, 글 위주로 쓰잖아요. 그림 일기는 말 그대로 그림 위주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훌륭할 필요도 없고 그날 있었던 경험한 일 중에 내가 제일 인상에 남는 거 하나 그려도 되고요. 아니면 내 마음이 지금 막 엉클어져 있어. 그러면 엉켜진 실타래처럼 마구마구 낙서하듯이 그려놔도 되고 그래요. 글은요, 2줄 정도 쓰려면 쓰고 안 써도 되죠. 그림 일기니까. 그래서 이 어르신에게도 그런 것도 조언을 해드렸어요. 할머니 거창한 거 생각하실 거 없고요. 그날 일기를 쓰신다든가 저처럼 그림 일기, 그림을 그리셔도 좋고요. 또 엔딩 노트도 한번 작성해 보시면 지금 가까이 살고 있는 아들하고 딸하고 뭘 하고 싶으신지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는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지금 뭐 커다란 질병이 있거나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괜찮으신데 우리가 사람이 죽음의 단계, 죽음의 과정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죽음을 이제 얼마 있으면 맞이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의 이 뭐랄까 태도라든가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5단계로 구분을 해놨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부정이에요. 부정. 아니다예요. 아니다. 만약에 어떤 할머니가 병원에 갔는데 아유 할머니 지금 이러이러한 질병이 있었는데 이 질병이 되게 오래되셨네요. 그래서 할머니 이제 올해는 못 사실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할머니가 속으로 이러신대요. 에이, 의사가 영 실력이 없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와서요. 옆에 병원 또 가신대요. 그 사람이 틀렸다 이거죠. 옆에 병원 가서 또 진료해봤더니 거기서도 똑같은 말이에요. 할머니 오래 못 사신다고. 할머니가 부정합니다. 다 의사들의 말을 부정하면서 몇 군데 병원을 더 돌아다녀 보신대요. 근데 몇 군데 다녀봐도 다 똑같은 말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부정을 할 수가 없죠. 그게 기정사실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두 번째로 드는 단계는요. 분노랍니다. 왜 하필 나야? 나는 되게 착하게 살아왔다고. 나 성실하게 살아왔고 남한테 내가 나쁜 말 한 번 안 하고 살아왔고 베풀면서 살아왔는데 저기 뉴스에 봐봐. TV에 뉴스에 나오는 사람 저 나쁜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내가 얼마 못 산다고 얘기를 해. 왜 하필 나야 하면서 화를 내신대요. 근데 이 화를 주변 사람한테 이제 다 내기 시작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두 번째 단계로 가요. 근데 아무리 화를 내도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협상을 하신답니다. 타협. 뭘 협상을 하시냐면 내 삶을 가지고 협상을 하시는 거예요. 자, 협상의 대상자는 되게 많습니다. 일단 신에게 협상하는 분들 이런 거예요. 기도를 하시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거를 사회에 후원을 하거나 좋은 일에 쓰도록 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내딸 결혼시킬 때까지만 좀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거예요. 협상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거를 얻으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만 하는 건 협상 아니죠. 내 것도 내놔야지 협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재산을 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2달 정도 산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2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럼 막내 자녀 결혼시키고 나서는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협상의 대상은요. 신이 될 수도 있고요. 의사 선생님한테 매달리기도 한대요. 때로는요. 자기 자신하고 협상을 하기도 한대요. 자, 김효정, 아무개 내가 이렇게 살을 테니까 요만큼 더 살게 해줘 라고 협상도 한답니다. 자, 첫 번째 부정을 했고 두 번째 분노를 해봤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협상을 했어요. 협상을 해도 달라지는 게 없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는 어떻게 해요? 우울 단계로 빠져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해서 우울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참 밑으로 뚝 떨어지는 단계예요. 뚝 떨어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회복이 되면서 어느 정도 궤도로 올라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수용의 단계로 오게 된답니다. 이게 5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죽음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하시면 사람들이 5단계를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누가 얘기했냐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죽음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요거를 이제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서 이 과정을 찾아낸 거거든요. 이론으로. 근데 이분이 쓰신 책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저하고 상담하신 할머니한테 제가 책을 몇 권을 권해드렸는데 그 권해드린 책 중에 하나가 인생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요거 추천도서로 알려드렸고요. 죽음을 이제 맞이한 대상자들, 사람들을 몇백 명을 인터뷰하면서 거기에서 얻은 철학들을 이 책에다가 써주신 건데 저도 이 책 읽어봤어요. 근데 페이지가 엄청 안 넘어가요. 왜냐하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의미 있는 말이어서 의미를 되새기고 한 장 넘기고 이렇게 하면서 오래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 책도 한번 권해드렸고요. 또는 우리나라 버전으로 치면 죽음 준비 교육 20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김옥라라는 분이 지으셨는데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죽음과 관련된 그 교육을 하는 거에 있어서 거의 선두자 1세대 분입니다. 노인 관련되는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각당복지재단이라는 재단이 있어요. 그곳에 이제 회장님이셨던 분인데 죽음 준비 교육을 이제 사회를 통해서 오랫동안 진행을 해 오시면서 느낀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책에 각 주제별로 실어 놓은 책이어서 이것도 권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지금은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니까 아들과 딸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뭐 가족 여행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삶에 대해서도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인지도 다시 한번 느껴보시고 죽음에 대한 생각은 한두 번 미리 해보시는 건 권해드리지만 너무 거기에 파묻혀 있으시는 건 저는 권해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기분이 우울해지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로 저랑 상담하신 요 정도 선에서 죽음에 대한 생각은 좀 정리를 하시고 앞으로 실천하실 수 있는 거 제가 말씀드린 것만 좀 실천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언을 드렸습니다. 이번 사례 함께 하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질문하시죠. 예, 저는 형제가 없는 외동이라서요. 형제가 많은 사람이 부러울 때가 많은데 나중에 노후에 외롭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쵸. 요즘 형제가 없으신 어르신들, 옛날에는 형제분들이 참 많으셨는데, 이 지금 사례의 어르신만 해도 형제분이 7분이잖아요. 7남매. 그러니까 형제 한번 모이면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많아서 하룻밤 새는 거는 뭐 우스운 일이겠죠. 근데 선생님 지금 형제분이 없으시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세대, 지금 중년 세대 하고요. 그 밑으로 20대, 30대로 내려가면요. 형제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죠. 그러다 보면 이 세대가 노인 세대가 되면 지금과 같은 질문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형제가 없으신 거죠. 자, 그런 어르신들은 뭐가 필요할까요? 너도 나도 형제가 없기 때문에 친구 관계로서 주위의 지인들의 관계로서 이거를 채워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형제들은 사실 지금 이 할머니처럼 떨어져서 멀리서 지내기 때문에 자주 만나기는 어려워요. 지금 동생의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제 중에 누군가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해서 형제가 다시 뭉친 케이스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다들 형제를 만나는 기회보다 동네에 가까이 사는 친구를 만나는 기회가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마음이 좀 허전하시거나 뭐 이런 이게 그리울 때는 친구랑 그걸 같이 교류할 수 있도록 우리 왜 애들이 그런 표현 쓰죠. 단짝 친구, 베스트 프렌드 줄여서 베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단짝 친구도 좀 만드시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단짝 친구는 깊이 있게 사귀는 친구를 얘기해요. 정말 내 속의 얘기를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 필요합니다. 사귀시고요. 아니면 그와 함께 더불어서 조금 가벼운 만남이지만 사회적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인들도 많이 만들어 두시고 사귀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을 만나는 게요. 이게 별 만날 핑계가 없으면 잘 안 만나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한테 권해드리는 건 친구를 사귀시면 좋습니다.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시고 자주 만나시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주 만나서 이렇게 멀뚱멀뚱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분들하고
함께 뭔가를 하시면 참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일례로 어떤 할머니가 한 분이 친구분하고 같이 민화를 배우셨대요. 민화 좀 특이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막 호랑이 나오던 그림 있고 그런 건데 민화를 배우셨는데 아니 이게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서 심취하게 되시더래요. 그래서 배우는 곳에서 작품전 할 때 이 작품을 내보셨대요. 근데 할머니 표현에 하면 작품도 아니에요. 그냥 색칠한 거예요. 냈는데 이게 입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신데 작가가 되셨대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저는 놀랍다 하고 막 박수를 쳐드렸더니 어느 날 이 상담 받으셨던 할머니가 연락이 오셨어요. 선생님, 저 북촌에 있는 조그만 갤러리예요. 그냥 정말 작은 갤러리인데요. 개인전 해요. 그러면 개인전을 할 만큼이면 몇 년 동안 계속 민화를 그리셨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친구분하고 함께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릴 수 있는 답변은 형제가 없으신 분들은 지금 형제 없으신 분들은 참 많으니까 그런 분들은 친구분들끼리 친구 관계도 유지하시고 형제로부터 못 받는 그런 애정도 그 분들끼리 함께 공유를 하시면 훨씬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답변을 드려봅니다. 점점 더 친구와 배우자가 중요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삶과 죽음을 같이 동시에 생각하셔야 되는 할머니 사례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